네, 안녕하세요. MBC 교육 대기획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 교육 토크 콘서트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벚꽃이 만개했는데 정말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 주셨네요.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이자 아직 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먼 예비 학부모인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4월 21일에 첫 방송 예정입니다. 교실 이데아는 대한민국 수학 능력 시험을 본격 대해부하고 한국에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는 객관식 상대평가 위주의 입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교육 개혁의 롤모델로 국내에 도입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IB를 전국 지상파 방송 최초로 본격 조명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석학과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정말 각계의 여러분들이 총출동해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새 연사분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옆에 계신 첫 번째 연사, 우리 박하식 민족사관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박하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IB를 공교육에 도입하셨습니다. 경기 외고 충남 삼성고에 IB를 도입한 최고의 IB 현장 전문가십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하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연사는 대구교육청 영어수사교사이자 경북대 사대부고 영어교사 장발근 선생님이십니다. IB가 도입된 경대 사대부고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학생들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베테랑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발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혜정 연사님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님, 이혜정 선생님은 IB의 국내 공교육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입니다. IB 한국어판 도입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IB 전문가십니다. 네,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인 수능부터 한번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입시 제도가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큰 변화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출구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이혜정 선생님께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수능 입시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지 그 목표로 정한 그것과 마지막에 평가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길러지는 그 능력, 이게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그 책과 다큐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연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의 미션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협업 능력과 이런 여러 가지 그 21세기 4C 능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학점이 낮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관점을 포기하고 교수님 관점을 따를수록 학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평가는 딴 데다 하고 있고 A+를 딴 데다 주고 있는 이 목표와 이 평가의 괴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책으로 쓴 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였는데, 이게 나아가서 국가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요, 워딩을 보면 새로 바뀐 2022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2015 교육과정이나 2009 교육과정이나 다 워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다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워딩으로만 보면 창의, 융합, 전인 좋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목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이나 뭐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평가나 이런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기르고자 하는 역량 이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이 마지막에 측정하는 이 평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 괴리가 있는데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 마지막에 측정을 결국은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그 역량을 기르는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의 방법론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IB 같은 거를 이런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더 잘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수록 학점이 높아지는 아이러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사고가 부족하고 경직된 사고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정말 학생으로서 많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아이비를 공교에 도입한 우리 박하식 교장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이 수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교직에 이제 40년이 넘게 있었는데 그 넘게 있는 중에서 35년을 고등학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해마다 느끼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은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수능 과목이냐 수능 과목이 아니냐 이것으로 갈라지고 또 학사 일정을 보면 수능 시험 이후와 수능 시험 전으로 학교가 현실적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시기는 각각의 교육과정상의 특징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될 것,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여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될 정말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잘 준비시키느냐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이 주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많이 이제 교육청에서 또 장 박사님이 장학금도 나오시고 컨설팅에서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과거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수능 과목이 아닌 예를 들면 예체능 과목도 우리가 교육과정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서로 안목하에 그래 수능 준비하자 또는 수능 자습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해왔는데 이건 사실 엄청난 그런 에너지 낭비거든요. 엄청나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3학년 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수능이 주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수능만 끝나면 그 다음 학생들은 그냥 완전히 자유인 거예요. 그 수능 이후에도 분명히 교육과정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수능만 끝나면 비디오 보거나 또 여행 가거나 그냥 허송세월로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고3이라는 생활을 교육과정답게 교육답지 못하게 만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수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 교육과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과목이 있잖아요.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탐구 영역이 있는데 이 수능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의 과목의 합치도가 50%가 안 넘습니다. 대부분 다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3학년 때 배우는 것하고 일부러 합치도를 높이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많이 맞춰봐야 한 60, 70%. 그러니까 나머지 30, 40% 심지어는 50% 과목은 갈 길을 잃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저 수능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걸 거부를 못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이 다 아시다시피 객관식이잖아요. 그 수리 영역에 그러니까 숫자로 쓰는 몇 가지 배우는 거 다 객관식인데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능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객관식으로만 내면 학생들의 깊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라고 알지만 현실적으로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수능 연습에 잘 최적화된
우리나라의 모든 정기고사가 수능 형태의 객관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IB처럼 4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을 하고 싶지만 수능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5가지 선택 중에서 틀린 거 4개를 골라내는 그 연습을 시켜야 되는 이것이 저는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이 우리나라의 그 선발 효과 때문에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교장으로서 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양심적으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교육적으로 운영하기에 그리고 심층적인 질문에 대한 평가를 깊이 있는 문제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제한을 준다는 것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경주마처럼 달려가다가 그 경주마의 과정이 너무나 또 한편으로 잔인하기도 하고요. 딱 수능이 끝나면 마치 이제 배움은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능에 대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장발근 선생님께 선생님은 또 영어 교사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영어에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지금 뭐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오랜 기간 영어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질문은 이거죠. 왜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어려워할까?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리 수능과 연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영어 교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명확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문서에.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도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왜 그동안 수능에 대해서 수능 문제가 문제야. 뭐 수능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저도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느꼈지만 그럼 그래서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 건데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내 자신을 성찰을 할 때 나 혼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성찰을 해도 내 모습, 나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외모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한 외모를 가진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서 같이 거울을 쳐다볼 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개선하면 좀 더 외모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처럼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IB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이제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 능력이라고 하죠. 말하기와 쓰기 평가가 간접 평가예요. 수능은 말하기 쓰기 평가가 수능 문항에 있는지 모르셨죠? 있어요. 간접 평가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건 뭐냐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사지선다형으로 보고 너는 수영을 할 수 있어라고 자격증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험을 향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평상시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정기고사 문항이 그 실제로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소 수업에서 표현 능력의 실질적인 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수행평가를 통해서 표현 능력 지도를 해라라고 막 강제를 해요. 그렇지만 수능에 그런 문항이 없고 그다음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 없어요. 수행평가는 도입됐지만 수행평가 문항부터 채점까지 채점 기준표까지 어떤 표준화된 참고할 만한 틀이 없고 그다음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선생님마다 다른 채점 기준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행평가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암기 시험인 경우가 많은 방식으로 학교 시험이 운영이 되고 교육의 질 관리도
거의 되지 않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채점 기준표가 선생님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보면 타당도가 있잖아요. 근데 측정해야 하는 것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타당도가 엄청 떨어지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제대로 된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서 좀 성적이 안 좋다,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2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수업 이탈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 오늘부터 저는 정시 파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당당히 꺼내놓고 풉니다. 그거를 제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순간 선생님이 나 정시 망치면 선생님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플러스 학부모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동료 교사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이게 삼중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부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수능 시험에 왜 예전엔 직접 연계가 됐었잖아요. 문항이. EBS 직접 연계, 지금은 간접 연계로 바뀌었지만 아이들이 그 문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해설지, 한글로 된 해설지를 암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공부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목적이 오로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오로지 그거 하나에 있거든요. 남을 돌아볼 여력도 없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 혹은 나 인간으로서 존재론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와 공부를 결부시키지 못해요. 공부의 목적이 오로지 굉장히 천박한 개인의 어떤 출세를 위한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들을 계속 길러낸다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장발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접 쓰기, 간접 말하기 시험이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영어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저는 왜 우리나라 영어는 12년 동안 막 배우고 초3부터 공식적이면 10년을 배우고 나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뭐 영작을 자유자재로 못하고 우리는 왜 근데 외국에 나가면 몇 년 영어 배웠냐 그러면 10년 영어 배웠다 이런 거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10년씩이나 배웠는데 아무것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보면 말하고 쓰는 거를 다 목표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 교육과정 그 목표하는 역량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다 측정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수능에 쓰기라고 하는 것,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간접 쓰기, 간접 말하기라는 명목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말하기에 대한 간접 말하기 문항은요. 다음 톰하고 제니하고 둘이 대화 중 그 다음의 대화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말하기 시험 문제예요. 간접 말하기. 독해잖아요, 그냥. 그리고 쓰기는요, 무슨 문단이 나오면요, 이 문단의 그 글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간접 쓰기 시험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말을 잘하냐? 쓰기를 잘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쓰기를 평가하고 싶으면 쓰게 해야지. 말하기를 평가하고 싶으면 말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를 하지? 이게 저는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뭐 감상하는 법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소설가 김영하 씨가 왜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그거 빼달라고 막 소송도 하고 막 아무튼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마음대로 못 빼가지고 아무튼 되게 일들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학 작품은 통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지문을 잘라서 넣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지문을 잘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발근 교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IB는 국어고 영어고 초중고 통틀어서 정해진 교과서는 없어요. 교사가 정하게 돼 있고 이렇게 그 교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검인정 교과서도 써도 되고 또 다른 교재도 써도 되고 이런데 문학 작품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지문을 쪼개서 쓸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잘라서 들어간 그 지문을 밑줄 긋고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저자의 의도를 계속 난도질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면서 맞추라고 하는 그게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소설가인 본인 저자는 의도를 숨겨놓지 않습니다. 1000명의 독자가 읽으면 1000개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방법인데 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 글쓴이의 의도를 계속 물어서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이걸 묻는데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수업 시간에 애초에 처음서부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육과정에서 분명히 교과별로 다 목표가 제대로 잡혀 있는데 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근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우리가 문학 지문 풀다 보면 그거를 제대로 감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정답을 맞추는 사고 위주로 경직되잖아요. 그럼 뭐 이미 좀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 위주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객관식 문항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교육의 목표에는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단순한 지식 기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상위에 있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도 있고 원리나 어떤 원칙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대 교육에서 꼭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선다형 문항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선다형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담론이 나왔을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러면 쪽지 시험이랑 선다형 문제랑 단답형 시험은 학교에서 다 추방해야 되는 나쁜 시험들인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생각을 하시거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시험은 그 시험들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국가 교육 과정에 그 이상의 상위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가 주관하는 평가가 정말 바닥에 있는 하위 수준의 목표들만 측정하기 때문에 국가 교육 과정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교육 과정의 파행 운영을 조장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지 선다형 문제 자체가 그 문제는 아니고요. IB 문항도 선다형 문항이 있습니다. 저희 그 IB 영어도 읽기랑 듣기는 선다형, 단답형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표현 능력이나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논수령, 구수령 평가가 한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의 그 선다형 문항을 뭐 다 없애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가치가 있는 문항들은 그대로 남기더라도 반드시 서술형이나 논수령 가능하다면 구수형까지 그런 형태의 어떤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 유형을 포함하자고 하는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수준의 대입인 수능과 내신이 둘 다 상대평가인 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교대에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그냥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는 누군가 죽어야지만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 잠을 자든지 시험을 망치든지 뭐를 해서 어쨌건 나보다 못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한 우리 사회를 더 적대적으로 만들고 더 이게 인간성과는 먼 쪽으로 이걸 유도하고 있는 건데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자체가 교육이라는 이념 자체와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아주 좀 매우 부적절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박하식 선생님도 이에 관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이비로 넘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수능의 객관식 평가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수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가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겠지만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수능을 시험 문제 출제를 한번 선생님들 그 보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자, 수능 출제위원들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감금을 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보완을 했으니까 수능만이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변별력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편견과 그런 신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선 저는 수능이 객관식 문제가 모든 평가에 절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객관식 시험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와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제가 이제 사실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떤 결제를 하고 왔냐면 요즘에 왜 부모님 다 아시지만 이제 1회고사, 중간고사가 곧 있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요즘에 출제를 하시고 계세요. 출제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는 수능도 있지만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에 1회고사, 2회고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현실에서 다가오는 평가예요. 근데 이 평가를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시냐면요. 무엇을 제일 염려하시냐면 오류가 나오는 거. 시험 문제에 오류가 생기는 거. 정답이 2개가 되거나 정답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은 나중에 제가 징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수능처럼 문제가 없이 객관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사고를 기피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성장하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얼마나 맞게 할 것인가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오류가 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정답이 2개가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선택지가 5개면 정답을 때는 하나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랑 비껴나갈 수 있는 4개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걸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세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아이비에서는 객관식 틀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의 평가가 흔히 루브릭이라고 말하는데 이 과목에서 성취해야 될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느냐 또 채점을 할 때도 그 루브릭에 맞게 채점을 하느냐 그런 능력을 키워가 가지고요. 우리나라 선생님과 아이비 선생님들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는요. 평가 능력이 현저하게 우리 낮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퀴즈 또는 면허 시험 같은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런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비 전 세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 교육 목표에 맞는 것으로 이 학생들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틀릴 것인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내기 위해서 안 틀리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시고 평가가 끝나면 거의 객관식 OMR 카드를 해가지고 평가는 다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채점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점대 학생들의 쓴 걸 직접 보면서 거기다 피드백도 주고 틀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 틀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 문제를 비교육적인 것을 만드는데 온갖 힘을 쓰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그런 에너지를 쓰는 거는 다 무관심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 시험이 신화화돼 있고 우상화돼 있는 이 수능의 객관식 시험의 이런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시험다운 시험,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다운 평가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빨리 바꿔야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객관식 수능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IB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능의 또 다른 뭐 대안으로 IB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IB가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뭐지? 그런 궁금증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IB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B가 생긴 유래는 1968년도에 스위스에서 UN 주재원들 자녀들이 본국에 있는 대입 시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와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자국의 시험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그렇다고 스위스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의 문제, 그런 주재원들의, 여러 나라 주재원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대입 시험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험 문제고,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시작인 겁니다. 근데 여러 나라 주재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그 나라에 유리한 거를 뭘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태생적으로. 그리고 UN 주재원들의 자녀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UN이 뭐예요? 처음부터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평화 유지하려고 만든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고 싶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목표겠죠. 근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IB의 미션에 보면 나와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는 평생학습자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 UN이 원래 공식 언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였어요. 그러니까 IB도 처음부터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2002년에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독일 교사들은 영어 연수를 100%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연수까지 전부 다 자국어화를 했어야 하는 게 최초가 2013년에 일본어화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한국어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화가 된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IB의 이런 그 가장 큰 그 아주 근본적인 철학은 각자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각자, 그다음에 각 지역의, 각 로컬의, 각 여러 가지 맥락에서의 주장들을, 생각들을 인정을 해서 답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가지를 들고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가지고 1, 2, 3, 4, 5 고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IB는 문제의 깊이가, 이 질문의 깊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객관식 선다형은 질문의 깊이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되지 않아요. 5개의 보기가 얼마나 다 비슷비슷하게 답 같으냐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했든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완성도 있게 설득력 있게 써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보통 2시간을 써내야 되는데 2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막 위키피디아처럼 쫙 늘어놓기만 하는 걸로 1등급을 못 받아요. 그냥 굉장히 자기의 관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완성도 있게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채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도 굉장히 각기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근데 그 생각을 창의적인 아무 생각이나 다 점수를 주자는 게 아니라
창의에도 비판에도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업데이트 시키고 더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다듬는 그런 훈련들을 연습과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비판과 창의력은 길러지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학생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게 IB의 본질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걸 보는 게 아이비다. 왜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글쓰기 논술할 때도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구조를 배우잖아요. 일단 처음에 자기 주장 펼치고 그 구조에 또 끼워 맞추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하시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먼저 아이비를 공교육에 도입하셨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처음에 아이비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왜 우리가 지금 아이비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에 아이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01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계고 교장으로 있을 때 아이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아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부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제가 20년 전에는 제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민사고 초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민사고에 있었을 때 학생들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있는 학생들을 이제 서울대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 2기, 3기 그때 학생들을 홍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서울대학은 목적이 아니라 아이비리그라든가 옥스퍼드 캠브리지라든가 세계적인 리더가 될 사람은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설립자님 돌아가신 우리 만경 최명재 설립자님하고 같이 국제반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비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아이비 리그에 보내는 그런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주로 유학원이라든가 학원에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정식 교육 과정에서 넣자해가지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국제반 프로그램 했을 때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냐면 바로 AP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P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SAT하고 AP가 있는데요. SAT는 우리나라의 수능이고 AP는 대학교 선이수제도로서 내가 우수하다라는 고등학생으로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AP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AP를 개설을 했는데요. 그 AP를 개설한 그 다음에서부터 학생들이 5점 만점에 전 교생이 다 5점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AP를 갖다 보통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들도 보통 대학교 갈 때 한 서너 개 정도 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은 막 10개씩 하는 거예요. 10개씩. 그래가지고 그 국제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2년 차서부터 하버드, MIT, 뭐 코넬 이렇게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가능하네라고 하다가 AP가 우리나라에 이제 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AP가 붐이 생기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AP가 이제 민족사관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열되기 국제반 외국대학 가는 학생들이 AP로 인해서 AP는 학교에서 꼭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혼자 공부를 해도 이 AP가 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이 A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반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약간 비정상화되거나 사교육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AP 말고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살펴봤더니 아이비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비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민족사관학교 학생들을 그러니까 아이비 리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쪽 어드미션 오피서들이랑 만나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당신네 학교가 민족사관학교가 한국의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신뢰를 주려면 국제 공통 교육 과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그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가 저한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더니 아이비는 IBO라는 국제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비를 가르치면 일리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P하고 IB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AP는 AP를 개설하지 않은 학교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AP 응시가 다 가능해요. 5월 달에 보는데 좀 있으면 AP를 보는데 근데 IB는 절대적으로 이 IB를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되는 그런 3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인증받은 학교만이 IB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가 됐든 내가 이제 민족사관학교 다음에는 외대부고 개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고에 갔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정말 국제적인 신임을 얻으려면
국제 공통 교육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에 경기고 교정으로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IB 도입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IB에 대한 그런 그때는 IB를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몰랐고 IB를 하려면 국제기구로부터 이 학교가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학교다라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인증받는 공문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IB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교 유발하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하고 어렵게 그 서류를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0년에 경기도가 우리나라 1호 IB 학교가 된 거였어요. 그때 저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경기예고 자체만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IB는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객관식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교육 과정도 그렇고 교육 평가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경기예고 한 학기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뭔가 메시지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열심히 했고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곧 이어서 두 번째 학교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경기가 생겼으니까 2012년쯤에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5년, 7년, 8년, 9년이 돼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어로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붐이 불었는데요. 그러면 왜 10년 동안 IB가 그렇게 좋은 국제적인 교육 과정인데 왜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 의문의 답이 뭐냐면 IB는 완전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평가라기보다는 한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교육 과정이니까 UN 공식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만을 티칭 랭귀지로 인정을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푼 것이 독일인데 독일은 서양 나라니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한테 충격을 준 것이 바로 뭐냐면 2013년에 일본에서 그 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2013년에 일본에서 IB를 일본말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협약을 MOC를 맺은 건데 그 보도를 2016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이혜정 소장님이신 거예요. 이혜정 소장님이 일본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제 그런 뉴스를 만들고 보도를 하고 직접 일본 가서 취재도 하시고 그랬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제주도 교육감님하고 대구 교육감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IB라고 하는 것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출발은 고등학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68년에 IBDP에서 IB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디플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IB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디플로마, 다시 말해서 학사 학위증을 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시험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의 철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IA라고 하는 내부 시험과 EA라고 하는 외부 시험을 통해서 인증이 된 학생들한테 디플로마를 주는 것이고 이 디플로마를 훌륭하게 한 학생들을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나라의 대학교 입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 공통의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어? 반응이 없었어요. 68년. 근데 이것이 이 IB를 통해서 대학교 간 학생,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AP나 A레벨이나 아비투나 프랑스의 바칼로레 하나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인정이 되면서 이 고등학교 과정만 하면 안 되겠네. 이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이 필요하네. 그래서 나온 것이 IB 중학교용이 IB라고 하지 않고 MY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IBDP가 고등학교 인문기 고등학교용 이것을 위한 중학교 그 과정이 MYP Middle Years Program. 그러니까 중학교가 이제 되니까 초등학교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용이 바로 PYP Primary Years Program. 그래서 순서가 IBDP, MIP, PYP.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다 대학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 우리를 말하면 특성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도 필요하겠다 해서 생긴 것이 맨 마지막에 생긴 것이 IBCP인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것은 Career Related Program.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IB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68년 IBDP로부터 시작돼서 중학교용인 MIP, 초등학교용인 PYP, 그다음에 실업교용인 IBCP. 다 기억하시겠죠? 고등학교용이 뭐라고요? IBDP, 중학교용이 MIP, 초등학교용이 PYP, 실업교용이 IBCP.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IB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역시 교장 선생님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의 또 본분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현직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비의 그 체감하시는 것들이 너무 궁금해요. 아이비를 경험하시면서 학생들의 변화, 또 교사들의 변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교사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아까 이제 그 박화식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교사들이 시험 평가와 관련된 역량을 직접 기르기보다는 그 문항 출제를 어떻게 문제 없이 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실제 평가 역량이 길러지지 않고 또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그 시험을 출제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뭐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든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교사들의 입직 퀄리티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에서 이제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저희가 교직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사범대에 들어와서 교대나 사범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거의 그 입직 퀄리티가 전 세계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그 교직 자기 직업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을 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예요.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그게 뭘 말하는가? 한국의 교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교직 역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사로서 자신감이 커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태된다고 느끼고 젊은 사람들한테 밀린다고 느끼고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그 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이비를 경험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는 굉장히 교사의 자율성을 정말 무한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잉글리시 B, HL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외국어 과목인데요. 영어의 이제 심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심화 레벨에서는 기초 레벨하고 다르게 문학 작품을 반드시 2개를 2년 동안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구시 교육청에 DP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학교가 3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3학교에서 2개 작품씩을 다 골라서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 모두 작품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최종평가라는 그 시스템이 딱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지만 교사가 선택하는 학습의 맥락이나 주제는 얼마든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좀 놀라운 점이었고 그리고 그 안정된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주고 그 안에서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열의가 있는 교사가 쓸데없이 다른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정말 학생을 가르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정말 마음껏 놀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2년 동안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학생들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의 변화는 사실 이게 이제 교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요. 첫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대입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아이들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비 과정을 선택해서 들어올 때 이걸 해서 대학을 더 잘 갈 거야. 좋은 대학을 가겠어, 성적을 잘 받겠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옵니다. 학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보내세요. 근데 이 과정에 정말 신기한 것은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공부라는 것에는 내 출세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정말 인간으로서 어제 내가 몰랐던 걸 오늘 알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점점 깨달으면서 정말 진짜 질문을 던지고 진짜 탐구를 하고 정말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존재로 점점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는 박하식 교장선생님 계신 학교처럼 선발 학교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뺑뺑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평범한 호시탐탐 하위권으로 내려갈 것을 노리고 있는 네,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이고 IB 교육과정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선지원을 해요. 내가 IB를 하겠다. 그러면 선지원을 하면 만약에 저희가 선지원 이제 정원이 50명인데 그 50명을 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아이들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을 해서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원하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하위권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제가 그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변한다. 정말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고 그 재미를 느끼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뭐 학습자를 만든다. 우리 교육 과정도 있어요. 홍익 인간 있어요. 추구하는 인간상에 총론에 탁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인간을 기른다. 근데 그거는 정말 문서에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실제 고등학교 교실에서 만약 어떤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학부모들 당장 민원 전화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IB에는 모든 학습을 그 주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도 주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커뮤니티,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내가 지금 오늘 하는 행위는 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과목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교사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집중력 있게 메모도 하시면서 열심히 또 경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전문가이신 이혜정 소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려봐야죠. IB가 한국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평생 주입식 교육을 받아오고 가르쳐 왔던 우리 교사들이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계속 문제풀이하고 뭐 학원가에서 온갖 세뇌를 받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초등학교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제가 서울대에서 사범대에서 12년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쳤던 4대의 국어교육과의 한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모교인 모외고에 가서 교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제주국제학교 IB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한 선생님이 있어요. 저쪽에 IB 학교로 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저라는 똑같은 사람이 주입식 교육의 세례를 받고 서울대를 갔던 그 저라는 똑같은 인간이 시스템이 바뀌니까 제가 이제까지 했던 수업을 다 거꾸로 하니까 새로운 교육이 열리더라고요. 애들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주던 거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뭐니? 라고 해서 애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애들한테 나오는 말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의 깊이, 그 생각의 깊이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완전히 정반대의 교육이 열리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 교사가 IB 교사가 된 사람들이
우리 공교육 이전에도 국제학교에 좀 몇 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교사들이 시스템만 바뀌면 날개를 달 겁니다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거를 아이비를 한국어화해서 국립학교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그 제안을 하고 나서 이제 제주 교육감님과 대구 교육감님과 아이비와 협상을 하는 거를 18개월을 했거든요. 할 때 그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사의 교과 내용 전문성은 월드탑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비판과 창의는 맨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네 생각을 얘기해봐. 아무 지식이 없는데 네 생각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뭔가의 지식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가르치고 그거에 수많은 문제풀이 해가지고 꼬고 또 꼬는 문제로 변별하는 이런 시험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가르치지 마세요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가르쳤는데 꼬고 또 꼬는 변별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았으면 그 개념을 가지고 실생활에 나의 주변에 있는 내 관심사와 연계지어서 10몇 페이지짜리 탐구 보고서를 쓰면 이게 기말 과제인 그런 시험인 거예요. 이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교사의 교과 내용 전문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교사가 되기 힘든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 내용이 또 엄청나게 뭐 비판적인 차기적인 사고력으로 또 평가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 지식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사를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이게 IBO에서 높이 평가를 한 거가 비판과 창의는 지식의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사들은 IB를 하기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만다 리플리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왜 미국은 사립학교 0.1%가 미국을 끌고 나가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99.9%의 공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버락 오바마 때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그 공교육의 질 문제가 계속 얘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육이 아이들은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 끝나요. 그리고 놀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잠깐씩 이렇게 주재원으로 미국 가서 보시면 애들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한국 교육에 돌아오면 적응을 못 해요. 왜? 너무나 학력이 떨어져 있어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아이들은 행복한데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만다 리플리가 그 자기 책에서 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뭐 아무튼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커트라인이 수능 미국 전국 수능 평균 커트라인보다 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범대나 교대를 들어가기 위한 그 평균 커트라인이 수능 커트라인이 우리나라는 전국 수능 커트라인보다 낮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낮아요. 그래서 심지어 체육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교과 전문성을 갖지 않은 선생님이 우리는 수학 전공을 안 했는데 수학 임용고시로 들어오신 분이 아닌데 수학을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이런 막 시스템이 좋아도 교과 내용 전문성에 대한 그런 그 지식 자체가 제대로 없는 경우라면 그 교육이 제대로 양질의 교육이 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교과 내용 전문성에서는 진짜 월드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별 교사 한 명 한 명은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집단 전체로 봤을 때 교사의 교과 내용 전문성은 저는 월드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IBO에서도 그거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지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지금 8개, 9개 시도교육청에서 IB 학교가 이제 막 생기려고 이미 생긴 곳, 그다음에 막 지금 생기는 걸 준비하고 있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IB를 하겠다고 하는 시도교육청에 이제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당장은 뭐 IB
번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우리가 2019년에 계약을 하고 2020년, 21년부터 아이비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변하는, 연수를 받고 변하는 시간이 약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쳐서 학생들을 입학생을 받고 해서 지금은 첫 졸업생이 나온, 올해 2월에 첫 졸업을 했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그래서 이제 대입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졸업생이 올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극빈국에 있다가 이렇게 10위권 대국까지 만들 만큼 훌륭한 교육이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집어넣기만 한 교육, 그리고 선진 지식을 토달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흡수만 하는 교육으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경제 성장은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그런 경제, 추격형 경제라고 하죠. 그런 누구를 카피하고 이미테이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육으로, 그런 경제가 더 이상 우리 그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 산업들이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런 데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은 이미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같은 공부로는 경제 성장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도입을 얘기하려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도입 얘기. 좀 그러면 이제 시간 제한상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네, 그냥 뭐 예. 그럼 또 질문을 저희가 받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네. 시간을 조금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현장에서 미리 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선생님들께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박하식 민사고 교장 선생님에게 들어온 질문이에요. 아이비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미 졸업 후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텐데 아이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냥 수능 교육을 한 학생들과 어떤 점에 좀 차이가 느끼시는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암기만 하면 되는데 수능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거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객관식 맞추는 공부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쥐어짜서 써내는 이런 수업과 이런 훈련을 2년 동안 철저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을 안 했으면 자기 아이디어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뭔가 암기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대학교를 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아이비 한 학생들이 들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여고에서 둘째 해 옥스퍼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옥스퍼드 간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넌 어떤 교육을,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비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출세나 고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를 위한 공부, 그리고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 보통 우리는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틀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비 한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요, 틀린 것도 학생들의 권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아이비에 대한 그런 매력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아이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이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하고 그다음에 러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10가지 학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러너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아이비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냐면 영피플인데, 어떤 영피플이냐면 creating better, more peaceful world.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비의 목적이다라고 사명선언에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엄마 아빠고 훌륭한 선생님이냐면, 야, 내가 수업하는 것만 잘 외우면 있잖아, 절대로 틀릴 리가 없으니까 수능 준비는 나만 믿어 해서 학생들한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님이나 엄마가 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 당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평교사 시절에는 수능 준비를 시켰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이스케이프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이게 이제 그 아이비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왜 아이비 한 학생들이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대학교 가서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훌륭한 일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 정말 학문 같은 학문,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장발근 선생님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상위권 아까 그 추첨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또 학생들이 있다고도 했잖아요.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적합하겠지만 중하위권 아이들에게도 적합한 교육일까요?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저희 교사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쟤들은 선생님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위권 아이들은요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그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포텐을 다 터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교육의 문제는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정말 중간밖에 안 된다. 혹은 정말 중간 이하이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이어야 그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IBDP를 가르치지만 IBDP는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IB 반을 따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같은 학교 안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IBDP를 운영하면서 우리 국가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를 너무 극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느낀 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오면요. 벌써 이제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성적 면에서.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3등급이었다. 그럼 이 아이가 3학년 돼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가장해서 말하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극도로 아주 예외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7, 8, 9등급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시험을 쳤는데 만약에 10점, 20점을 받았다. 그러면 30점, 40점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패배자예요. 이 경쟁에서.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조금 예의가 바른 아이는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맨정신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심포더 전략을 써요. 나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학교 공부는 원래 거지 같은 거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나는 하면 할 수 있는데 학교 공부는 거지 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너무 가엽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냥 저와 물리적 시공간에 같이 함께 존재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사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을 주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어떠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거를 셧다운 하잖아요. 안 보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교실의 현장인데 IB에서는요 진짜 놀랍게도
그러니까 최하위에 있는 아이부터 최상에 있는 아이까지 똑같이 노력해요. 노력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 점수가 과목별로 7점이고 처음에 2학년 DP를 시작할 때 뭐 2점에서 시작한 아이가 4.5점으로 성장하고요. 졸업할 때 3점, 4점이던 아이가 6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요. 야, 네가 지금 1점, 지금 2점이지만 3점, 4점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야. 너는 영어를 이제 조금 더 사용할 수,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정말 교사가 그렇게 믿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아이도 그걸 보고 노력을 해요. 내가 이게 어차피 대학을 가는데 뭐 경쟁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따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의 목표가 100% 대입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대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제 몰랐던 거 오늘 아니까 되게 좋다. 이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희열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가르쳤던 반에서 이제 HL에서 최하점을 받은 아이가 4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점부터 7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가 6점을 받았고요. 놀랍지 않나요? 일반고에서? 사실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너무 고득점이라. 근데 4점 이제 최하를 받은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4점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처음에 올라올 때 문장 주어 동사도 안 된 아이였어요. 동사가 문장에 어디 딴 데 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졸업할 때 4점을 받았는데 물론 문법이나 이런 건 많이 틀렸지만 600단어를 글을 다 썼어요. 다 썼고 저희들하고 이제 말하기 시험은 구술평가인데요. 저희하고 15분 동안 앉아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대화가 뭐 야, 너 이름 뭐야? 뭐 한국 사람이야? 이런 정말 되게 수준 낮은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2년 동안 배운 텍스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랜덤으로 그냥 한 250단 되는 거 딱 주는 거예요. 주고 15분 동안 준비 시간, 2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 종이하고 백지를 들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딱 들고 들어와서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15분 동안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반드시 그 질문의 어떤 부분에서는 교과의 중요한 주제와 연관지어서 일반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비의 주제는 항상 세계 평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이 영어로 오가요. 그러면 저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예시를 들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너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의로운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이 아이비 영어 구술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수능을 친다면 그 친구는 졸업할 때 제 생각에 한 5등급 열심히 노력해서 한 5등급, 5등급, 4등급 이 정도 받고 졸업을 했겠죠. 근데 5등급, 4등급 수능을 받는 아이를 불러와서 그런 대화를 영어로 한다?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적인 예를 제가 들면서 말씀드린 하나만 더 그걸 덧붙이면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화를 영어로 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읽었던 책이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런 시험을 봤는지가. 근데 사실은 그 정의란 무엇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는가는 순전히 그 교사의 취향에 대한 거라서요.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 일반고 선발 집단이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수업을 했다고 막 이렇게 원서를 읽고 그런 것에 되게 이제 놀라워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그냥 학습의 맥락일 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뭔가 그거는 영어 시간에만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과목에서 이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공부하는 게 이미 몸에 이제 밴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이가 돼요. 다른 교과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IB에서 정말 이제 우리는 창체라고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우리나라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시 공간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IB는 시험이 있어요. TOK라고 해서 Theory of Knowledge 일종의 철학의 인식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언어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고력이 많이 신장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텍스트들도 많이 읽어요. 정말 많이 읽고 그거를 가지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교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역사 시간에도 그렇게 배우고 과학도 그렇게 배우고 수학도 그렇게 배워요. 연극 시간에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것이 시너지로 나타나서 다만 우리 교과에 와서는 그냥 영어라는 도구에 실려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작품으로 첫 번째 작품은 동물농장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작품으로 저스티스를 별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이미 다 이제 그 정도 공부할 지적인 어떤 사고적인 수준이 된다라고 믿었고 내가 영어적인 부분에서 교사가 줄 수 있는 비계라든지 그런 지원을 체계적으로 잘 해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수업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2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도 금방 다가오니까 이혜정 소장님께 그러면 또 굵직한 질문 드려볼게요. IB 물결이 이제 크게 휘몰아친다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변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주관식, 객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객관식 시험 안 봐요. 학부 애들 많은 경우 리포트 쓰고 논술 시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포기할수록 학점이 높았어요. 주관식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무늬만 주관식이 많고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대학교 홈페이지마다 논술의 모범 답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B는 절대로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그거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 생각이라는 거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처음서부터 박탈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12년 동안 내 생각보다는 이게 정답이니까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으로 치부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제, 내 아젠다, 내 생각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거가 측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평가되어야 되고 그걸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야지만 이 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애들한테 유의미한 교육이고 교육적으로 매우 훌륭한데 근데 대학을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능력은 안 길러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너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야. 이거 외워. 그렇게만 하는 교육을 받다가 네 생각이 뭐니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네 생각이 뭐니를 물으면 너의 관심사, 너의 주제, 당연히 처음에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고 뒷걸음질 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물어요.
그 다음 날 또 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바에는 어쨌건 계속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강제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 생각이 뭐지? 내 관심사가 뭐지? 내 주제는 뭐지? 이런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얼마 전에 2월 달에 애들이 이제 대학 갔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서 이제 대학 간 애들을 이렇게 그 학교에, 효성고등학교에 졸업생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간 학교도 막 엄청 스카이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너무 이 아이비 교육이 좋았다 하는 거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계속 고춧가루를 빨 때 고추에서 씨를 빼고 빠는 것과 씨를 안 빼고 빠는 것의 영양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하는 그 연구를 하느라고 실험실에서 몇 달 동안 자기는 너무 지방령처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애의 눈빛이 이렇게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 뭐 내지는 안 가고 스마트팜 같은 걸 할 수가 있겠구나. 안 가도 심지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눈빛이 생생하고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나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춧가루에서 진짜 씨를 빼고 빠는 거. 근데 듣는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먹는 고춧가루는 씨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쟤는 그게 궁금했을까. 근데 그런 걸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그 교과와 연계시어서 탐구 보고서를 쓰게끔 만드는 게 아이비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은 왜 쉽다고 생각하죠? 수능에서 1등급 받기 얼마나 어려워요. 당연히 우리 교육에도요. 10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고 근데 아이비에도 약간 100점 레벨이고 50점 레벨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의 50점은 어쨌건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문제집 뒤에 정답의 생각 그거 50점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비의 50점은 아까 얘기한 고추씨 같은 거 그거 50점. 내 생각, 내 아젠다, 내 주제, 내 관심사 그거 50점인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가 될 게 너무나 명약 관화한 이런 시대에 똑같은 50점으로 나왔을 때 어떤 애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하면 우린 너무 답이 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혹은 상위권 애들만 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모두가 어쨌건 내 생각, 내 주제, 내 아젠다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기르느냐가 관건인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완성도 있게 기르면 상위권이 될 것이고 좀 다소 부실하게 기르면 그게 중하위권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중하위권조차도 내 생각, 내 주제, 내 아젠다, 내 관심사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사고 특목고 위주로 상위권만 들어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 널리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도입이 필요하고 아이비를 뭐 전국에 다 도입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일부 시범학교가 이제 도입이 되면 공립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성평가도 충분히 신뢰롭고 공정하네라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그렇게 채점할 수 있는 전문가의 눈을 가진 그런 교사의 풀이 교과별로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저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칭 코리안 바칼로레아, 우리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K는 저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는 BTS RM의 말을 존경해요. BTS RM이 그랬어요. K는 우리가 투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프리미엄 라벨이래요. 아무 때나 우리가 K를 붙이지 않고 좀 더 그냥 팝송보다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K-팝을 붙이고 K-드라마를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아이비가 우리 공교육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전체 공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할 수 있는 KB를 수능과 내신을 선진화해서 궁극적으로 뭐 10년, 15년 플랜으로 KB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또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영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이고 이승아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그 아이비에 대해서는 영어 담당인 한 아이비 담당은 아니라서 저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저도 초임 장학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영어 교사로서의 그 생각을 해보면 영어 교사를 하면서 서답형 문제를 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기도 했고 선생님들끼리도 생각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채점을 3차로 하면서도 계속 이제 뒤집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혹시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또 어려움이 없으신지 또 이제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곤란이 없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소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왜 자기 효능감이 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IB 교육을 제가 하면서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역량이 점점점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최종 평가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표가 일반적 채점 기준표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교육과정 문서에 그냥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다른 뭐 지저분한 수행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종 평가에 있는 말하기 평가와 쓰기 평가를 그대로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IB에서 뭘 하냐면 물론 평가 연수도 따로 하지만 본인들이 최종 평가를 출제하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그 일반적 채점 기준표를 이제 실제 평가 문항에 어떻게 적용해서 채점을 했는지를 리포트를 매년 이제 발간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채점을 평상시 수행 평가도 채점을 하는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채점을 그 질적 평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잘하게 된다는 어떤 역량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일반 교육 과정에 있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내후년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고 한 5년, 10년쯤 지나면 내가 평가의 전문가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거대로 이제 그 해석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민원이 IB에서는 민원이 진짜 하나도 없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IB 교육 과정이 다 진로 선택 트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절대 평가예요. 그러면 교사한테 모든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교사한테 마음대로 맡겨둬서 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한테는 전문가가 누리는 그러한 어떤 권한이나 권리도 있지만 그 권한과 권리를 누리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회적 책임 안에는 전문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무성과 함께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사들한테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내신 문항에서만 내서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서 성적 매겨서 아이들 대학 보내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의 성적을 매겨서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회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교육적인 결정이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의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한테 네가 역량 쌓아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문항과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가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어서 보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교사가 그런 것들로 채점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IB의 채점 시스템, 내부 평가 채점 시스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벤치마킹 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B는 전체 최종 점수에서 수능 같은 외부 평가만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평가하는 내부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서 총점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능 같은 외부 평가는 전체적인 표준화된 시험일 텐데 내부 평가는 들쑥날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 평가에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중앙의 채점센터에서 표집으로 몇 개를 리뷰를 해서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럼 그 학년 전체를 다 깎습니다. 그런 식의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왜 이 제기가 없었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얘기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해도
중간에서 리뷰를 해서 시스템에서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러면 다 깎고, 아니면 이 선생님이 너무 짜게 줬다 그러면 전체를 다 올려요. 그런 식의 조정이라는 걸 시스템에서 거칠 거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니까 그냥 믿고 하는 거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정말 더 듣고 싶어요. 이거 거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 콘서트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멋진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또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도 빠질 수 없겠죠. 정말 많은 시간과 공과 노력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신환 PD가 프로그램 영상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환 PD를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신환 PD입니다. 이번에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고요. 네, 다음 이제 21일 10시 50분에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또 들으셨는데 아마 그거를 또 눈으로 직접 또 확인하시는, 현장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한 게 2019년에 이혜정 선생님을 뵙고 아이비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든 느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동안 내내 겪은 일이 수많은 저항과 반감과 우려들을 계속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과연 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잘못된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관과 만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재조정됐을 때 그 새로운 세계가 다 완성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라는 면에서 저는 IB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매료되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는 과정일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저는 이 시험 국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이경숙 선생님이 제 이제 인터뷰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수영 시인의 풀에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 눕고 또 가장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이 정말 그런 것 같다. 교육 제도가 정해지면요, 가장 모든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또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잘 소개를 한다면 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새로운 것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지만 진짜로 잘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빨리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IB 프로그램은 사실 한국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데 마치 오랫동안 한국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여주면 좋겠다. 이혜정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비 처음 얘기할 때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 만지듯이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겠고, 뭔가 이러면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막 하는 것들을 사실 코끼리를 다 만져보는 시간이 촬영 기간 내내 있었었고, 그거 만지는데 한참 걸려서 정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긴 한 150일 정도 촬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담길 텐데요. 그래서 이 3부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을 일부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나갈 거고, 2, 3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일 정도 촬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시험부터 수업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IB 수업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내밀하게 봤을 때 평범하게 생긴 교실이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다른 수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지만 제가 약간 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학원물을 연상하면서 아 이게 막 정말 무시무시한 이 애들이 와가지고 정말 얘네들한테 얘기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학생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정말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많이 느낀 인상입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정말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먼저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 이런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인터뷰를 할 때 학생들 엄청 뺍니다. 뭐 말 안 할게요 막 하는데 촬영이 너무 편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얘기 좀 해줄래라고 하면 그냥 그 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힘들게 인터뷰를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인터뷰를 막 좋은 걸 골라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것보다 그냥 그 중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잘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험을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을 좀 잘 보여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 이게 과연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미래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좋은 인성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보기 위해서 각종 평가 같은 것들도 좀 자세하게 취재를 했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신뢰성이라는 측면, 타당성,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좀 담았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주관식 채점이 이렇게까지 가능한가라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을 한번 보시는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도 사실 두려운 게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영화 뷰티 인사이드처럼 이 장면에는 이 배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렇게 계속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을 또 계속 다 담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부에서는 저희가 수능 시험을 실제로 보게 했는데 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실제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요. 어떤 분들인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각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있어서 정말 최고인 분들에게 직접 수능 시험을 보게 하고 그분들의 생생한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조금만 담는 것들이 저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런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저는 그냥 PD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교육제도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엄청 노력하시는 정말 선구자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모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좋은 교육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4월 21일 일요일 10시 50분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신환 PD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폭제가 캠페인이 될 다큐멘터리 많은 홍보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릴까요? 지금 느껴지는 말 한마디가 꿈은 이루어진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IB를 준비할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IB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필코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